일분의 지루함을 아시오. 김미진. 일분의 지루함을 아시오. 머릿속에 득실거리는 병균이 활개를 친다오. 유쾌한 운명이오. 이 어둠마저 깔깔 웃는구려. 아주 오래전부터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오만한 병균이었소. 그들이 머리를 점령하고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눈치채지 못했어. 그러나 어떻소?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고통이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나는 깨진 돌이 되어 10년을 굴러다녔소. 온갖 망상으로 뒤틀린 채 미친 듯이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요. 머릿속에 구균들이 증식되어 또 하나의 머리를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 가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그건 생각조차 끔찍스러운 일이요. 단연코 그렇다오. 지금 이 모습은 한마디로 처량한 몰골이요. 땅바닥에 쓰러져 누운 75근짜리 고독한 살덩이. 그 옆에 나뒹구는 야구 모자는 어느새 사람들 발길에 채여 형체를 잃었소. 이것이 마지막 장면일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이제 작별하여야 하오. 굿바이. 안타까운 이름이여. 발육부진한 이성이여. 그대에게도 아쉬운 이별을 고하리다. 굿바이. 가끔씩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환청을 듣는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면 적막한 공간 속에 사위어 가는 여운이 남아있다. 어느새 의식은 팽팽히 당겨지고 온몸의 세포들은 빳빳이 긴장한다. 누가 부르는가 알 수 없다. 오늘 새벽에도 그랬다. 불현듯 나를 부르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정신이 들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여기가 어딜까? 어리둥절하여 두 눈을 깜빡였다. 가만히 누워있자니 차츰 여기가 자운의 건넌방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를 켰다. 노란 불빛이 번져가고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나무 젓가락처럼 수직으로 서 있었다. 1분도 안 틀리게 정확히 아침 6시였다. 이불을 젖히려는 순간 방문을 연거푸 똑똑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자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났니? 늦을지도 몰라. 그제서야 아참 하며 할 일이 떠올랐다. 인천에 가야 한다. 물론 운전은 내 몫이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청바지와 목에 딱 붙는 쫄티, 털이 보풀거리는 검정색 스웨터. 이 모든 옷단장이 어제와 똑같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양말이다. 또르르 말려서 작은 생쥐처럼 보이는 두 짝의 양말 대신 장롱 옆에 있는 여행 가방에서 새 양말을 꺼내 신었다. 새 양말을 신으면 기분이 좋아 언제나 발가락이 꼼지락거린다. 방문 밖에서 실내화를 끌며 지나가는 자운의 발작 소리가 다시금 등을 때밀었다. 자운은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유별난 친구다. 그녀는 조금도 참지 못한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신경질을 부리진 않지만 참으로 까탈스러운 데가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의자에 걸쳐 두었던 오리털 파카를 집어들고 막 방문을 나서려다 멈칫 섰다. 방 한구석에 버티고 선 거울 속에서 낯설게 비껴가던 한 여자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본다. 눈이 명구스러워 얼른 시선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형편없이 부스스한 모습. 그건 바로 나다. 대책 없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쓸어 넘기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침 요리문이 닫힌 책장 윗칸에 야구 모자가 삐뚤음이 얹혀 있는 것이 보였다. 노란색의 새 그림이 있는
미국 올리온스 프로 야구팀 모자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것일까? 얼른 그 야구 모자를 꺼내서 머리에 눌러 썼다. 거실 가득 은은한 커피 향이 고여 있다. 자운이 팔꿈치를 식탁에 고인 채 나를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은 엽록소를 몽땅 제거한 마른 잎처럼 한없이 창백하고 까칠해서 조금 센 입김으로 후 불면 그대로 바스러질 것만 같다. 어젯밤에도 통 못 잔 모양이로군. 자운이 터져나오는 하품을 손바닥으로 밀어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보온병과 어두운 창밖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세수부터 해라. 더운 물 나올 거야. 그냥 가지 뭐. 짐만 가지고 곧 돌아올 텐데. 바카 소매에 양 팔을 끼고 지퍼를 채우는 동안 자운이 떠름한 표정으로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30이 넘은 여자는 그런 모자를 안 쓰고 다녀. 여긴 미국이 아니잖아. 자운은 내가 쓴 야구 모자가 탐탁치 않은 모양이다. 그래? 그런가? 하고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고 소매 속으로 기어 들어간 셔츠를 끌어내렸다. 이 야구 모자 어디서 났어? 석이 아빠랑 같은 과에 있는 교수가 선물로 가져왔어. 교환 교수로 미국에서 한 1년쯤 살았다나 봐. 그런데 너 그렇게 모자 쓰니까 옛날 널 보는 것 같아. 대학 때 말이야. 그때도 시커먼 모자를 줄창 쓰고 다녔잖아. 게을러서 그랬지 뭐. 머리 감기 귀찮아서.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야구 모자를 고쳐 썼다. 보온병을 들고 대문을 나서자 2월 신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휘갑치듯 달려들었다. 자운이 대문을 잠그고 열쇠 뭉치를 내밀었다. 희끄만 어둠 속에 차 커버를 씌운 승용차가 담벼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차 커버를 벗기자 매캐한 먼지 냄새가 피어올랐다. 코끝이 간질거리면서 기침이 터질 지경이다. 가끔 차에 시동은 걸어주는 거니?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씩. 자로 잰 듯한 그녀의 말투가 왠지 목을 조일 듯이 답답하게 들렸다. 자우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주행 연습을 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을 한번 슬쩍 건드린 후로는 핸들을 잡을 마음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차 커버를 대충 접어 트렁크에 싣고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작동을 시작했다. 나는 더러워진 손바닥을 바지에 쓱쓱 문지르며 말했다. 내일 구정인데 뭐 할 거니? 떡국 끓이고 제사 지내고. 매해 설날이 2번이라 죽은 사람들도 혼동할 거야. 내일은 누군가 하늘에서 교통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날이야. 모든 혼령들이 한꺼번에 자기 제사상을 찾아 대이동을 하는 날이잖아. 얼마나 혼잡하겠니? 자운이 안전벨트를 채우다 말고 웃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다음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환한 전조등 불빛이 어두운 언덕길을 내려가며 덧문이 닫힌 과일 가게와 슈퍼마켓, 비디오점을 차례로 지나쳤다. 큰 길에서 우회전을 하고 곧장 차들의 행렬 속으로 끼어들었다. 이번엔 무슨 일로 귀국한 거야? 자운이 가벼운 어투로 물었다. 글쎄, 어느 날 갑자기 그러고 싶었어. 너도 보고 싶고 정말로 그랬어. 그런 애가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쳤어? 미안해. 매번 나오려고 할 때마다 바쁘고 급한 일이 생겼어.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앞차의 후미등이 어둡게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문득 끈끈한 통증이 거미발처럼 뻗어와 가슴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잠시 숨을 가누었다가 다시 내쉬었다. 목동 아파트를 끼고 경인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차들이 정체 현상을 빚으며 꼬이기 시작했다. 다른 차가 끼어드는 틈을 타서 요령 있게 왼쪽 차선으로 붙었다. 지독히 막히는군. 어제도 이 모양이더니. 예정대로라면 중국 여객선은 어제 낮 3시에 인천항에 입항했어야 했다. 그런데 제 시간에 맞춰서 터미널에 가보니 여태 배가 들어오지 않았다. 배가 출발지인 천진에서 제 시간에 뜨지 못했대요. 죄송합니다. 주차원은 마치 자기 탓인 양 머리 꼭지를 벅벅 긁으며 미안한 표정이었다. 자운이 차문을 열고 나가더니 입구에 걸린 안내문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 내일 아침 8시에 배가 도착한다는 말만 써 있어. 미안하지만 네가 한 번 더 수고해줘야겠다. 어느새 인천 항구가 가까워진 모양이다. 누군가 솜사탕을 벗겨 한 겹씩 뿌리고 있는 것처럼 성근 결의 안개가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갔다. 라디오를 켜려다 말고 자운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책을 얼만큼이나 보냈다니? 6박스쯤? 네 남편 예나 지금이나 책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객원 교수로 겨우 1년 가 있었다면서 그새 무슨 수로 책을 그렇게 많이 모은 거야? 자운이 씁쓸하게 웃는 신용을 하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도 이 근처에서 자운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 북은 어딘가를 지나치면서 왼쪽 깜빡이를 넣을 때였다. 아니, 왼쪽 차선으로 완전히 들어섰을 때쯤이었다. 자운이 서기 아빠의 책 짐을 대신 가져올 선생에게 미안해 죽겠다고 말했고 내가 그 말 끝을 달아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네 남편 언제 귀국하는 거니? 그 순간 자운이 뭔가 여운을 남기는 표정으로 슬며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두 볼이 패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완강한 침묵 속에서 차츰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내가 서기 아빠, 아니 기운에 관해서 뭐라 말하는 것이 싫은 것이다. 정말로 그런 모양이다. 그렇다면 자운도 알고 있었을까?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다. 지난 10년간 불현듯이 되살아나곤 하던 낡은 영상이 어슴풀에 다시 떠올랐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강의실로 찾아온 기운이 유리창을 콩콩 두드리며 수업 중에 있는 나를 불러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널 보고 싶었어. 네가 그리워서 펄쩍펄쩍 뛰겠더라고. 도서관에서부터 마구 달려왔어. 복도 층계참에서 기운이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며 말했다. 그는 나를 번쩍 안아서는 뱅글뱅글 허공을 돌았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솟아오르고 반짝이는 선율처럼 황금빛 은행잎이 흩어지고 있었다. 이대로 세상이 뱅뱅 돌다가 비누 거품처럼 꺼져버려도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충만된 환희로 꽃을 피우던 내 젊음은 너무나 빨리 시들어 버렸다. 어느 날 오후 늦음하게 나의 자취방을 찾아온 자운이 막 빨랫줄에서 걷어온 이불 호청 끄트머리를 손가락으로 비틀면서 말했다. 나 어젯밤 기훈 씨랑 잤어. 나 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사랑할 거야. 내가 얼마나 기훈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자운도 알고 있었을까? 이 물음은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후로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도 생생한 것은 심장을 후벼 파던 울분과 배신감이다. 젊음의 오기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기운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를 문전박대했다. 나의 혹독한 냉정함이 스스로 생각해도 징그러울 정도였다.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병적인 결벽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기운을 받아들이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내 자신의 허영심 때문이었다. 그를 밀어내면 더 이상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었다. 사랑이라니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내 몫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자운에게도 질투의 화살 대신에 동정 어린 미소를 보냈다. 어려서부터 친구라기보다는 친자매처럼 가까웠던 의리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누가 누구를 먼저 만났고 누가 더 사랑하는지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녀가 기운과 함께 잤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다. 그녀와 경쟁하기보다는 명예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결국 나의 위선적인 미소는 위장하기 위한 완벽한 포장에 불과했다. 그 얼마 후 단체 여행객들 틈에 끼어서 어렵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내 앞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적시에 떠날 수 있게 된 사실만이 고마웠다. 그러나 현장을 떠난다고 모든 감정이 착착 접혀서 어딘가로 치워지는 것은 아니다. 허영심의 또 다른 한쪽 칼날은 바로 나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공항에서 비행기 바퀴가 거대한 소음을 내지르며 활주로를 질주하는 동안 내 젊음의 처절한 상처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결코 울지 않으리라 결심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비로소 뺨을 적시며 뜨겁게 흘러내렸다. 당시의 집요한 흔적은 가슴속에 시커멓게 멍든 자국을 새겨 놓았다. 그 생채기는 죽은 세포처럼 내내 아무런 감각이 없다가도 가끔씩 옥신거렸다. 자우는 이해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 동안 끈 떨어진 년처럼 허전할 때마다 서울 거리가 그리워 울적할 때마다 일부러라도 무의미하게 바쁜 일거리를 찾아다닌 건 바로 그 멍든 자국 때문이었다. 조심해. 자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올랐다. 갑자기 우측에서 하얀색 링컨 컨티넨탈이 막무가내로 파고들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틀었다. 다행히 왼쪽 차선과는 얼마간 간격이 있었다. 미친놈?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링컨 컨티넨탈은 고개를 하듯 자꾸만 차선을 바꾸더니 어느 틈에 저만큼 멀어져 갔다. 자운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의자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오독하니 앉았다. 희끗희끗 스치는 어둠 속에서 잠시 속력을 내고 달리던 차들이 또다시 끔찍스럽게 밀리기 시작했다. 중앙선 너머 반대편 차선은 자동차 바퀴들이 도로에 딱 붙은 것처럼 아예 꼼짝도 하지 않았다. 8시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글쎄, 자운이 보온병 뚜껑에 커피를 따르며 다시 말했다. 석이 아빠 말이야. 자기는 여행 떠나면서 마치 어학 연수를 인솔해온 선생편에 책이나 먼저 붙이자 그랬나 봐. 그 선생 엉겁결에 부탁을 받고 얼마나 성가셨겠니. 책 무게가 보통이 아닐 텐데. 책 빼고는 짐이 별로 없다고 했다면서 나머지 짐들은 귀국할 때 직접 들고 온다고 했잖아. 아무리 적어도 그렇지. 1년을 살았는데
화물로 한꺼번에 붙이면 될걸. 왜 따로 보내서 여러 사람 귀찮고 번잡스럽게 해. 아무튼 그 남자 순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너도 커피 마실래? 고개를 저었다.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차들이 빨간 신호등을 받고 잠시 멈췄다. 어느새 허옇게 밝아오는 저 앞에 인천항이라 쓴 커다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거기부터는 길이 끊어지고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었다. 나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주차 용지에 찍힌 시각은 7시 57분이었다. 그런대로 정확히 도착한 셈이다. 비좁은 주차장을 선회한 후 왠지 남루하고 낡은 분위기의 구내식당 앞에 차를 세웠다. 거기가 바로 중국에서 책짐을 가져올 선생과 자운이 만나기로 한 장소였다. 짐 찾고 수속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몸을 뉘었다. 급작스레 머리를 기댄 탓인지 아찔한 느낌이었다. 머릿속에 사는 병균들이 와글와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자기들끼리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모양이다. 이럴 때는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증세가 진정되길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 우리 아침 먹을까? 뜨거운 국물이라도. 집에 가서 먹을래. 별로 생각 없어. 엔진을 끈 탓인지 금방 냉기가 차 올랐다. 자운이 부스럭거리며 뒷좌석에 놓인 가방 속에서 얇은 원서 한 권을 꺼냈다. 그녀는 영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지금 졸업 시험인가 뭔가를 한참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 나이에 시험 보는 거 지겹지도 않니? 글쎄, 이것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자운이 씁쓸한 안색으로 창 밖을 응시했다. 내가 누운 각도에서 약간 좌측으로 축 인천 천인호 개통 천진 축라고 쓴 현수막이 대합실 옥상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자운아, 인천에서 천진까지 얼마나 걸려? 뱃길로 한 30시간쯤? 그렇게 멀어? 거리 때문이 아니라 양쪽 항만의 수면이 모두 낮아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밀물 시간에 맞춰야 한대. 게다가 항구의 폭이 좁아서 사람 눈으로 직접 배를 유도해야 한다는 거야. 어쨌거나 요즘 대학생들은 해외 어학연수도 떠나고 우리 때와는 영 딴판인걸? 그치? 우리 어렸을 땐 상상도 못했지.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때 갑자기 자동차 뒷면에서 소란스런 음악 소리가 들렸다. 레게풍의 신나는 곡이었다. 음악을 듣고 싶으면 전화 들을 일이지. 도대체 이 시간에? 자운이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 창 밖을 내다보자 하얀색 링컨 컨티넨탈이 바로 옆에서 후면 주차를 하는 중이었다. 음악 소리는 바로 그 차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운이 거칠한 목소리로 내 귀에 대고 속살거렸다. 어머, 아까 그 차야. 맞아. 우리 차를 추월해서 사고 낼 뻔했던 바로 그 차야. 반쯤 열린 차창을 통해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얼핏 보였다. 남자가 물끄러미 이쪽을 돌아보았다. 어이쿠 하며 자운과 나는 당황스레 자세를 바로 했다. 레게 리듬에 경쾌하고도 촉촉한 선율은 문득 라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라니는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남자로 늘 오렌지색 줄무늬가 있는 동그란 모자를 머리 둘레에 꽉 끼게 쓰고 다녔다. 언젠가 우리는 바닷가에 누워서 아주 오랫동안 저녁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다. 넓은 융단처럼 노을이 깔리기 시작한 하늘은 선홍빛에서 점점 더 깊고 푸른 빛으로 변해 가더니 마침내
온통 프루시안 블루가 꿈틀거리는 거대한 강이 되었다. 라니의 붐 박스에서는 집시 킹과 맥스 프리스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한 잔의 독약처럼 슬프고도 강렬한 선율이었다. 라니의 관능적인 입술이 내 몸 구석구석을 애무하는 동안 심원을 알 수 없는 몽롱함에 온 몸이 떨렸다. 파도 소리는 어디론가 끝없이 멀어지고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 자꾸만 끌려오고 있었다. 고막을 자극하는 껄끄럽게 긁히는 소리와 함께 웅웅거리는 확성기 소리가 갑자기 흘러나왔다. 재빨리 차문을 열고 운전석 밖으로 목을 내밀었다. 오늘 아침 8시에 입항하기로 했던 천인호가 심한 안개로 입항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인호 탑승객들은 안개가 거치는 오전 11시쯤부터 입국 절차를 마친 후 대합실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나는 일그러진 얼굴로 핸들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11시라고? 맙소사. 어제도 헛걸음을 치게 하더니 할 수 없지 뭐. 그동안 월미도나 갔다 올까? 아침도 먹고 겨울 바다 구경도 하고. 그럴까? 그러지 뭐.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 사실은 눈곱만큼도 움직일 마음이 없었다. 자운이 하품을 거푸 삼키며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수면 부족으로 충혈된 그녀의 두 눈이 곁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웠다. 자운아, 너 혹시 교통사고 당한 적 있어? 교통사고라고? 그건 왜 물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로 불면증에 걸린 남자가 있거든. 그 남자 말로는 하루에 1시간도 채 못 잔다는 거야. 사람이 1시간도 못 자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넌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나타난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아니, 그전부터일 거야. 석이 태어날 쯤부터 매일 밤 이 지경이야. 자는 게 아니라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만 감고 있는 거야. 5분씩, 10분씩 정신이 갈 때도 있고 그래. 그건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거야. 양 어깨가 움찔거릴 만큼 차 안이 추웠다. 차에 시동을 걸어 히터를 작동시켰다. 주차장에는 오렌지색의 거대한 레미콘 트럭이 삐뚤음이 정렬된 차들을 피해 가느라 한참 애쓰는 모습이었다. 나는 주차장 가장자리 높은 담 너머로 중국 여객선이 들어올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자운의 얼굴에 빙그레한 미소가 번져갔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둘이서 학교 빼먹고 도망갔던 거 생각나니? 맞아.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갔었지? 나중에 들켜서 된통 혼났잖아. 그때 너 반성문을 100장 쓰라고 했더니 원고지에다 커다랗게 반성문 100장 그렇게 써서 제출했지? 규율부 선생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더라. 나까지 덤으로 딱이 맞았잖아. 도망가자고 먼저 꼬신 건 너였어. 자운과 나는 다시 여고 2년생이 된 기분으로 킥킥 웃었다. 그때 우리는 꾸역꾸역 학교를 향해 올라오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거슬러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언덕을 내려갔다. 저항한다는 것 그 자체가 희열이었다. 그땐 정말로 그랬다. 차 천장으로 환한 빛이 모여들고 하늘은 푸르고 투명한 빛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안개 때문에 배가 입항을 늦추고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자운이 눈두덩을 비비며 다시 책장을 펼쳐 들었다.
무슨 책이야? 유리동물원. 여주인공 로라가 탐의 친구 지모크라트와 만나는 장면이야.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 탐이 전기비로 낼 돈을 떼어 먹었거든. 그러자 로라가 이렇게 말해. 19세기 같아요. 촛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불이에요. 그런데 라이트 빌이 뭐니? 전기 고지선이? 그건 30년대식 영어야. 요즘은 일렉트릭 빌이라고 해. 네 말이 맞겠다. 이 작품이 그때쯤 씌워졌으니까. 참. 자운이 책을 뒤집어 무릎에 놓으며 다시 말했다. 어제 미국에서 닥터 제이슨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네가 수술 예약을 취소했다면서. 다음번 예약은 언제 할 건지 빨리 알려달랬어. 그런데 너 무슨 수술을 받는 거니? 아니 뭐 간단한 거야. 나는 우물우물 말했다. 그렇다. 수술 날짜는 오늘 새벽으로 잡혀 있었다. 적어도 어제 오후까지는 병원에 돌아갔어야 했다. 닥터 제이슨은 한국까지의 긴 여행은 내 몸에 무리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수술 전에는 꼭 돌아오겠어요. 새로운 여행 가방을 사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기훈의 얼굴을 떠올리며 전율을 느꼈다.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타오른 감상주의가 승리한 것이다. 무조건 그 남자가 보고 싶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니 기훈은 귀국 일정을 늦춘 채 시베리아 어딘가를 여행 중이었다. TV에 파워가 꺼지듯이 그새 깜빡 졸았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운에게는 실로 미안한 일이었다. 그러나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비몽사몽간에 자운이 차 안을 들락거리는 인기척을 들은 듯 싶다. 그렇게 얼마를 잤을까? 자운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난리 났어. 학생들이 배에서 농성 중이야. 마중 나온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공기가 심상치 않어. 연수 갔다 오는 학생들이 못 내리겠대. 배 안에 잔뜩 탔어. 한 500명쯤 되나 봐. 그녀의 활달한 기색에는 이상한 생기가 묻어났다. 시든 꽃이 불쑥 원기를 얻어 빳빳이 고개를 쳐든 것 같았다. 새삼스레 그녀의 얼굴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뒤로 젖혀진 의자와 함께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으로 잊혀졌던 영상이 떠오르듯 대합실 옥상에 걸린 현수막이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도처럼 서서히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커피 뽑아다 줄까? 커피 자판기 고장 났어. 매점은 문 안 열었고. 이거 완전히 19세기잖아. 나는 뻣뻣해진 목줄기를 꾹꾹 주무르며 차에서 내렸다. 대합실 어귀에는 둥글둥글하게 생긴 커다란 보찜들이 한없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 어깨를 웅크린 사내들이 무리무리 서 있었다. 대합실 안은 분위기가 험악했다. 발 디딜 틈 없이 몰려선 사람들 입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도대체 언제 나온다는 거요? 언제?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또 대모질이야. 아저씨 덮어놓고 애들 욕하지 마시오.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잖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배가 어젯밤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또 뭐예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배에 들어가서 자기 자식들을 하나씩 끌어냅시다. 저 안은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 몇이 입국 표지판이 걸린
자동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신사복 위에 두꺼운 점퍼를 껴입은 남자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왜 안내 방송도 없는 거요? 책임자 누구야? 책임자 나오라고 해. 우린 여기 직원일 뿐이에요. 할 얘기 있으면 천인호 사무실로 가서 하세요. 이거 왜 이래? 사무실은 텅 비었어. 다들 도망간 거라고. 아, 거 좀 조용히 합시다. 방송 나와요, 방송. 마침 마이크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줄어들고 이내 침묵이 감돌았다. 거 7419 차 좀 빼주세요. 7419 차 좀 빼주세요. 사방에서 맥빠진 야유가 터져 나왔다. 그때였다. 입국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털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짐 가방을 끌고 나왔다. 얼마쯤 걸어 나오던 그는 이내 사람들의 질문에 둘러싸여 걸음을 멈췄다. 그는 짐가방을 옆에 세워놓고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도착이야? 어젯밤 8시 반쯤 했죠. 그런데 배가 떠날 때부터 말썽이었어요. 천진항에서 아침 11시에 떠난다던 배가 오후 3시 30분이나 돼서 떠난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배를 못 탔어요. 표를 미리 예매했는데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표를 뒤로 빼돌린 거죠. 내일이 구정이니까 한몫 보자. 표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게 어디 이번뿐인가? 도대체 누가 탑승권을 갖고 장난을 쳤다는 겁니까? 누구예요? 이 배와 합작한 중국 애들이지. 나중에 탑승권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말이 240불인가 50불인가 하는 1등석 표를 400불이나 주고 샀다더군요. 그런데 배를 타고 보니 그게 1등석도 아니고 100불짜리 제일 핫발이 표였다 이거예요.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겉으로는 못하니까 사람들 시켜 뒤로 파는 거예요. 되놈들 이제 돈독이 올라서 눈이 뒤집혔다고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왜 못 내렸어요? 안개 때문에 배가 못 들어간다 하대요. 하는 수 없이 이제껏 붙잡혀 있었죠. 도대체 우리가 배에 잡혀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학생들이 저러는 것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보상받기 전에는 못 내리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아저씨 혼자만 내리셨어요? 나요? 난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내렸어요. 저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중년 남자는 다리를 절며 서둘러 대합실을 빠져나갔다. 마이크가 켜지는 잡음 소리가 들리더니 그제서야 천인호가 접안은 했지만 배 안의 사정으로 입국 수속이 늦어지고 있다는 짧은 멘트가 흘러나왔다. 넓은 식당 안에는 빈 자리가 많았다. 자운과 나는 창가에 앉아 주문 받을 사람을 기다렸다. 카운터 위에 매직펜으로 대충 흘려쓴 초라한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된장찌개, 설렁탕, 곰탕, 뭘 먹어야 하는 것일까?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허연 포마이커 테이블은 계속 삐그덕거리며 신경을 자극했다. 뭘 먹을래? 글쎄, 아무거나. 통 먹지를 못하는구나. 입맛이 없니? 먹는 게 다 똑같지 뭐. 배고프면 아무거나 씹어서 삼키고 쭉 그렇게 살았어. 말을 하고 보니 왠지 싱거운 느낌이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늙은 여자가 다가와 물컵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불길에 끄슬린 것처럼 부스스 치솟은 그녀의 머리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거칠고 투박한 어조로 뭐 드실까? 자운이 설렁탕 2개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설렁탕하고 곰탕하고 뭐가 다른지 아니? 자운이 휴지로 테이블을 닦다 말고 나를 쳐다보았다. 설렁탕은 설렁설렁 끓여서 설렁탕이고 곰탕은 곰곰하게 끓여서 곰탕이래.
자운이 김 빠지는 소리로 웃더니 다시 꼼꼼히 테이블을 닦았다.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말이 툭 튀어나왔다. 넌 박사 공부를 하는 애가 왜 아직 운전도 못 배운 거야? 나까지 끌고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급하면 먼저 가. 난 택시 타면 돼. 자운이 착잡한 표정으로 이 말을 쓸어 올렸다. 기다려야 해. 석이 아빠 짐 가져오는 선생이 부산 사람이라 곧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댔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가야 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군. 이 안에 갇혔어. 자운이 창 너머를 응시하며 입을 다물었다. 가뜩이나 여윈 그녀의 두 뺨이 그새 더 홀쭉해 보였다. 괜히 말했다. 자운의 탓도 아닌데. 설렁탕 두 그릇이 테이블 위에 도착했다. 막 수저를 들려는데 주차장에서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여자는 인파를 헤치며 뛰듯이 걸어오고 있었다. 옛날 어느 영화에서인가 첫선을 보인 이후 끝없이 모방되었던 포즈가 다시금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오른팔을 가슴 언저리에서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왔다. 타인의 시선을 단번에 휘어잡는 바로 그 팔동작이다. 어느새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나근거리는 그녀의 팔 동작을 바라보면서 잊혀진 내 몸짓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도 언젠가 어디 산가 저 비슷한 동작으로 달려간 적이 있지 않았을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던 것만 같았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대목이 문득 떠올랐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하나의 몸짓으로 이어져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부끄러움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강렬한 눈길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 시선이 무심코 창밖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한 남자의 뿌연 눈빛이 테이블 2개 건너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가 웃었다. 아니, 웃는 것처럼 보였다. 한쪽 입술이 살짝 말려 올라간 엷은 미소였다. 단단히 돌았군. 누굴 보고 희죽거리는 거야? 내 참. 문득 조금 전 링컨 컨티넨탈을 몰고 나타났던 그 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검은 안경을 벗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남자 같았다. 뭐해? 식기 전에 어서 먹지 않고. 자운이 설렁탕에 후추를 뿌리다 말고 내 팔을 툭 쳤다. 나는 뜨거운 국물을 몇 수저 입에 떠 넣는 신용을 했다. 그런데 어젯밤에 너 늦게 들어오더라. 어디 갔었어?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어. 박 뭐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정말로 그 남자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박 뭐라고 했던 것만 어렴풋이 떠오르고 그 다음은 벌써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모양이다. 어제였다. 인천에서 돌아온 나는 볼일을 보러 시내에 나갔다. 그런데 종로 2가 책방 앞에서 웬 남자가 아는 척을 했다. 남자는 환한 미소를 띠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누구야? 도대체 얼마만이야? 남자는 인파에 밀리지 않으려고 휘청거리는 몸짓이었다. 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두 눈을 껌뻑였다. 누굴까? 재빨리 뭉개져 버린 기억 저편을 더듬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얼굴은 없었다. 10년 만이지? 그래, 10년이네. 벌써? 학교 다니면서 연극 한답시고 대리 출석 부탁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10년, 학교, 연극, 거기까지 듣고 나서야 머릿속에서 뿌연 안개 같은 것이 거치면서 연극반 서클룸 전경이 떠올랐다.
창 밖으로 연녹색 버드나무가 유난히 하늘거리던 그 서클룸은 학생관 2층에 있었다. 우리는 그때 정기 공연으로 불의 히치에 사천의 선인을 준비 중이었다. 너도 우주회 회원이었지? 비는 오지 않지만 옛날 생각하며 한잔할까? 박이 청명하게 맑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비, 우, 술, 주. 비 오는 날엔 무조건 술을 마시자. 우주회라는 서클의 명칭은 그렇게 지어졌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들은 전분 냄새를 맡은 바퀴벌레들처럼 하나씩 둘씩 그 토굴 같은 절벽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땐 정말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지금도 생각난다. 울퉁불퉁한 회벽을 까맣게 메운 무수한 이름들, 그 다짐들. 너 플러스 나는 우정, 너 마이너스 나는 이별, 너 곱하기 나는 사랑, 너 나누기 나는 글쎄, 인생은 외롭지 않다. 술과 친구가 있기에 오늘을 잊지 마라. 10년 근속할 걸. 선인은 뭐뭐 할 거다. 방유가 군인이면 파리도 세다. 나는 칼을 사고 싶다. 행동하는 무의식. 나를 말리지 마시오. 그런 낙서들. 그러나 그때를 돌이켜보면 술을 마셔야 했던 당위성보다 절벽집 양철 지붕을 북북 그어대던 그 빗소리가 더욱 선명한 기억으로 떠오를 뿐이다. 투명한 술잔을 기울이며 흘러간 뽕짝과 비틀스와 낡은 구호를 외치면서 술에 대한 정의를 읊었다. 술은 술술 들어가서 술이다. 그런데 왜였을까? 왜 우리는 늘 비라는 핑계가 필요했던 것일까? 박은 막무가내로 내 팔꿈치를 잡아 끌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민속주를 파는 주점은 담배 연기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꽉 차 있었다. 나는 뒤뚱거리는 통나무 의자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절벽집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 참 이상하지? 사는데 아무런 갈등도 없었나 보지. 아무튼 좋아. 이따금씩 박의 입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지만 술잔을 기울이는 손등에 쓸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사이다를 한 모금씩 삼키면서 박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누런 서류 봉투와 비스듬히 뒤축이 깎인 그의 신사화를 훔쳐보았다. 박이 연달아 술잔을 입에 털어넣더니 우울하게 말했다. 세상은 자꾸만 변하는데 나 혼자만 진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어. 나도 노력 중이야. 노력한다고. 그런데 뭘 어떻게 노력해야 좋은 것일까? 매일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난 장난감 백화점에 간 꼬맹이처럼 그 중에서 뭘 집어야 할지 자꾸 망설이게 돼. 박이 횡설수설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너도 고민이 많은 모양이구나. 지금이라도 영어를 배우고 인터넷을 배우면 되는 것일까? 요즘은 정말로 시간이 휙휙 지나가 버려. 시간이 나의 속도로 달려간다더니 그 말이 꼭 맞더라. 세상에 이렇게 돌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글쎄, 세상은 언제나 변하잖아. 세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변할 거야. 결국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확신도 없는 선택만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모두 탕진하는 것은 아닐까? 탕진이라고?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박이 어느 정도 수긍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화제를 다시 술 쪽으로 돌렸다. 사람들은 아직도 술을 마시기 위해서 비를 기다릴까? 모든 게 변했어. 세월 참 잔인하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은 술뿐인 듯 싶었다. 박은 빈 호리병을 쳐들며 아저씨, 아저씨를 외친 숫자만큼 취해가고 있었다. 흘러간 것 때문이겠지. 아니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이야. 나도 마음껏 취해서 그렇게 짓거리고 싶었다. 내가 테이블을 껴안고 쓰러지면 누군가 등을 토닥이며 뭐라 말을 걸어오리라. 뭐해서 먹고 사니? 당 사무실에서 일해. 사무관이야. 옛날에 학생운동 했던 덕 좀 보는 거지. 와이프? 이혼 수속 중이야. 그런데 5살 먹은 애가 있어. 내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래. 젠장. 그 순간부터 박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의 솔직함이 역겨웠다. 세월은 우리들의 허세와 거짓말하는 버릇까지 모두 집어삼킨 모양이다. 10년이 흘렀으니까, 우린 그만큼 변했으니까. 그러나 뭔가 억울했다. 끈끈이 주걱처럼 박의 손바닥이 내 등에 닿은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대합실 안에 커다란 석유 난로가 놓여 있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불꽃을 향해 손을 비비고 있으려니 문득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의 단상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두서없이 편집된 필름처럼 대부분 일관성에 결여된 장면들이었다. 쇠난로 속에서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던 불꽃, 조개탄을 담은 까만 바켓스와 긴 손잡이가 달린 부삽, 몇 년째 겨울마다 내리 입었던 망토 달린 군청색 코트와 긴 방울이 나풀대던 회색 털모자, 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꾸 감기는 눈꺼풀을 애써 치켜뜨던 아이들, 멀리서 진동하는 음악 소리처럼 웅웅거리던 선생님의 목소리. 아직도 눈을 감고 가만히 더듬으면 그때의 채취가 손바닥에 묻어 나올 것만 같았다. 지금 중국 사모님들께서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큰 유행이래. 곁에서 불을 쬐고 있던 남자와 여자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갑자기 내 의식 속으로 끼어들었다. 개 한 마리만 실어가면 중국 검역 당국에 내는 소독비와 운반비를 빼고도 배 싹시 떨어진다는 거야. 중국에는 개가 없나요? 작고 귀여운 것 말이야. 족보가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내리는 거죠? 글쎄 누가 아니래. 그 사람들이 빨리 내려야지. 우리가 또 타고 떠나지. 아참, 좀 전에 가족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배로 들어갔대. 금방 무슨 소식이 있을 거야. 아, 우리 전화 걸어야 해요. 공중전화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좀 더 대합실 안을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차로 돌아왔다. 그새 자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나를 찾아 나선 모양이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어느 순간 차문이 벌컥 열리더니 자운이 안으로 들어왔다. 배에 탄 사람들이 글쎄 피해 보상으로 25만 원을 받기 전에는 꿈쩍도 않겠대. 25만 원? 700명 곱하기 25만 원 하면 이 배는 망하겠구나. 이제 창밖은 완전히 어둠 속에 가라앉아 보였다.
불을 환히 밝힌 대합실 건물이 망망대해를 떠가는 한 척의 여객선 같았다.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갑자기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을 만큼 속이 답답했다. 어떻게 책 모으는 건 즐거운지 알면서 다른 사람 성가신 건 모른다니? 석이 아빠 말이야. 창밖으로 흐릿한 눈길을 던지고 있다가 엉결결에 정신이 들어 자운을 돌아보았다. 난 정말 질렸어. 지난 10년 동안 그 남자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살았어. 앞으로 그러기 싫어.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다시 공부 시작한 건 바로 그 때문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만약에 그때 내가 아니라 네가 기훈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넌 지금쯤 이혼할 마음을 먹고 난 아직도 그 남자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갑자기 머릿속이 멍했다. 맙소사, 자훈이도 그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잘 알면서 시침을 뚝 뗀 순진한 얼굴로 내게 모질게 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훈을 증오해야 좋을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녀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억울했다고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꼬인 것처럼 그녀의 인생도 해석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 솔직히 기훈과 내가 어떤 사이였던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누군가 목숨을 걸었던 사랑이 이토록 가변적인 감정의 유의였다면 사랑을 버리리라. 그 사랑을 희롱하리라. 그래도 뭔가 좀 억울한 모양이다. 갑자기 울음이 터지려고 했다. 눈에서 홍수가 터지려는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급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손등을 벅벅 문지르면서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한 말은 결코 아니다. 수도 꼭지에서 흐르는 물처럼 튀어나온 말에 불과했다. 내 속에 커다란 틈을 보이는 저 시면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그 문장이 떠올랐을 뿐이다. 벼랑간 이상한 느낌이 뒤통수를 찔렀다. 얼핏 고개를 들자 거울 속에서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얀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왔던 바로 그 남자다. 남자는 맞은편 남자 화장실 벽에 걸린 거울을 통해서 이쪽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귓가에서 시계추가 똑딱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쳐가는 모양이다. 드디어 그런가 보다. 대합실을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흐물흐물 비틀거렸다. 누군가 어깨를 툭 건드리며 물었다.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맥이 풀린 시선으로 형광등 불빛에 하얗게 탈색된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옆에 서 있던 펑퍼짐하게 생긴 여자가 불쑥 끼어들었다. 모두 5만 원씩 받기로 했대요. 에게게, 겨우 그 돈 때문에 모두들 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신문마다 크게 사과문을 내주기로 했대요. 어쨌든 자존심은 챙긴 셈이죠. 요즘 애들은 참 틀리네요. 분열된 의식 속에 아련히 땅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수많은 짐가방들이 한꺼번에 끌리는 소리일 것이다. 이제 곧
입국 자동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눈앞이 핑 돌고 깜깜하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마침내 밑동이 잘려 중심을 잃은 나무처럼 픽 쓰러진다. 머리에서 굴러 떨어진 야구 모자가 슬로 모션으로 나 뒹군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든다. 이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그만두세요. 병균이 옮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나는 속으로 조용조용 말했다오.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지 나도 잘 모르겠소. 머릿속을 장악한 그들이 나의 감각을 모호하게 만들었다오. 그러나 기다림은 나의 힘이오.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오. 1분의 지루함을 아시오? 시계바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오. 저 능동적인 소리를 들어보오. 1분이 해체되고 나는 자본주의처럼 붕괴하오. 기억하리다. 이제 곧 20세기도 사라질 것이오. 그 마지막 순간은 덧없이 길지 않겠소?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오. 굿바이. 아쉬움을 남기며 맹목적으로 또 말하리다. 돌아보건대 그 1분은 너무나 긴 시간이오.